북한 관련 이슈를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전해드리는 북한 엑스파일 순서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경제개혁을 위해 내각의 특별조직을 신설하고 노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을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중국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2000년대 초반 북한의 제한적인 경제개혁과 같은 조치가 시행될 조짐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1일 단행된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 그 10년을 맞아서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10년 동안 연구해오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바로 2002년 7월 1일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단행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는데요. 우선 당시 그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좀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특히 시장 경제적인 요소를 도입을 함으로써 그동안 이제 북한 경제가 되게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침체에 빠졌던 북한 경제를 좀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의도였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노동자들이 좀 더 일을 많이 하면은 좀 많은 보수를 주는, 이른바 인센티브라고 이야기되죠. 그 인센티브를 좀 높여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농민들도 좀 그 수확량을 높이면은 좀 많은 분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좀 간섭받는 것을 좀 줄이는, 이른바 뭐 자율성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03년에는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그 보통 장마당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시장이 불법 존재였죠. 즉 합법화되지 않았던 것을 2003년에는 이제 바로 합법화 시켜줌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시장을 통해서 각종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되게 좀 많이 확대를 시켜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2년 7월 1일에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2003년, 제가 3월로 기억합니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종합시장 도입 조치로 이어지고, 2005년 9월경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그 개혁 조치들이 잇따라 나왔었는데요. 어떻습니까? 2005년까지의 그 제한적이나마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우리가 지금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전혀 성과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좀 제한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가 물론 뭐 90년대 중반에 이제 최악의 상황들, 보통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야기됩니다만은, 그 상황만큼 떨어지진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뭐 성과라고 이야기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제 지금 그 만성적인 경제난,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났느냐 하면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좀 부작용이라고 일컫는 부분들이 물가와 이제 환율 상승 같은 것들이 뭐 특히 뭐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만큼 살인적인 물가, 그리고 대외적으로 놓고 볼 때 자국의 화폐가 계속 평가절하되는, 북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그런 부작용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보도 그렇죠. 이제 빈부격차가 확대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낳았던 것 또한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작용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부작용을 포함해서 어쨌든 2005년 9월이 되면은 북한이 다시 배급제를 다시 회복한다고 하면서 경제정책이 다시 보수화하죠. 다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경제정책을 되돌리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북한 지도부들이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는 부분들이죠. 즉 경제를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 언급을 했듯이 시장이라는 것이 비사회주의 온상이라는 측면에서 결국 체제의 위협 요인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국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제 시장을 좀 풀어놨다가 어떨 때는 억제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이제 그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낀 이른바 이제 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룹들이 그런 개혁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든지 내지는 좀 더 제동을 거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보이게 되면서 결국 이제 정책 기조가 좀 돌아서게 되는 상황들이라고 봐야죠. 네. 그 외에도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각한 대로 이 경제개혁 개방 조치가 성과를 못 냈던 것에는 대외 부분의 영향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2002년 7월 1일자로 이제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로부터 2달이 지난 9월 달에 고미즈미 김정일 회담, 즉 북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이 북한이 일종의 고백 외교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하면서, 물론 이제 북한 나름대로 좀 계산이 좀 잘못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좀 고백을 함으로써 사실 관계를 풀어나가고, 더더욱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금 유입을 기대를 했던 건데, 거기에서 일본 측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북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들로 이제 갔던 겁니다. 그 뒤로부터 한 달 뒤는 이제 2002년 10월 달에 이제 이른바 북핵 2차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 켈리를 이제 불러서 나름대로 사실은 이제 거의도 핵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북미 관계를 풀어가고자 했던 것인데, 오히려 꼬여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풀어감으로써 대외적인 관계를 개선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자원이 들어옴으로써 결국 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어긋나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제 말년입니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야심차게 뭔가 좀 경제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요인도 마땅치 않았고, 또 대외적인 요인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2005년 하반기부터 경제정책이 보수화돼서 그것이 2009년 11월 30일 날 단행된 화폐개혁까지 이제 우경화되는 그런 역사적인 추이로 쭉 오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런 해석들은 좀 달리 할 필요는 있습니다. 즉, 2005년부터 북한의 그러한 경제정책이 과거와 같은 개혁적인 기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보수화 내지는 우경화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료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그리고 종합시장 허용 당시에 내놨던 정책 패키지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 대한 단속 같은 것 정도는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그냥 사실상 유지되는 상황들이죠. 그것을 폐지를 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시장에 대해서 활동하는 부분들도 부분적으로만 단속을 하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통제가 집중됐던 것은 이제 장마당이라는 공간들인데, 근데 장마당이 결국 통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상황이냐 하면 이제는 아니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화폐개혁을 할 당시에 극약 처방으로서 일단은 시장을 물리적으로 폐쇄하는 방안들까지 고려를 했고, 또 실제로 단행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부딪혔죠. 벽에 부딪히면서 결국 이제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7일 조치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북한 당국이 의도한 성과들은 상당히 거두지 못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라는 그러한 공간들 내지는 시스템들이 북한 체제는 이제 거의 떼낼 수 없는 존재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북한 당국도 이제는 그것을 부담스럽지만은 일정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들.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결국 시장이라는 것들이 북한 체제 내에 이제 거의 편입이 되면서 한 부분으로서, 내지는 어찌됐든 이제 북한 경제의, 현재의 북한 경제라는 것은 시장이 없는 상황이라는 건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내지는 시장이 없으면 북한 경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은 결국 그것이 7.1 조치의 역할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네. 부작용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북한 경제 전체의 시장화의 측면에서는 큰 기여를 했다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주민들에 대해서 사실 배급을 지금 제대로 못 해주는 상황들이지만은,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아사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시장의 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사실 마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과거 90년대부터 조금씩 이게 시장 스스로 자생적으로 이른바 이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라고 이야기됩니다만은 일정 정도 합법화 과정을 거친 부분들도 결코 무시를 못하죠. 그러므로서 결국 이제 시장이 하나의 북한 경제 사실상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게 됐다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올해 초에 내각 산하에 경제관리 개선 소조라는 특별 조직을 만들고 노두철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연구를 시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7일 조치가 나오기 직전에도 사실 이러한 형태의 소조가 결성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사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소조가 그려놓았던 그림 전체를 다 이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일부만 이제 실행에 옮기는 상황들이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좀 내부적인 진통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경제개혁 그리고 개방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아주 고전적인 그러한 고민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최고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 결단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그 최고 지도자의 그러한 생각에 엘리트층들이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은 일정 정도 그 정책 결정 과정, 정책 실행 과정의 상당히 그 정치의 영역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봐야죠. 네. 저희 이제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이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만 그 소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농업개혁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먹는 문제가 가장 지금 시급하기 때문이겠죠. 북한 정부 스스로도 이제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모토 하에서 결국 먹는 문제의 해결에 이제 역점을 둔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농업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뭐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비료라든지 농약과 같은 이제 공업의 이제 뒷받침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농업이라는 것이 그 속성상 특히 현재 북한 시스템 내에서는 집단농 체제가 되죠. 즉 집단농의 비효율성이 북한의 농업 생산을 가로막는 원인의 하나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집단농을 일정 정도 좀 풀어주는 상황들, 물론 완전 해체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풀어줌으로써 이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즉, 그러니까 물리적인 여건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제도 개혁만으로도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분야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농업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10년 전에 아버지는 농업개혁, 기업개혁, 재정개혁, 화폐개혁 등 너무나 많은 정책 패키지를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반성을 아들이 지금 한다면 우선 농업 분야라도 좀 잘 해놓고 그게 좀 성과를 내면 기업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하려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집단농을 완화한다는 부분들은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기조들 중에서 소유의 부분들을 건드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이제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하면서 뭐 거의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벌어라. 그러니까 돈을 벌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 안 된다. 집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돈을 벌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계획 경제가 아닌 시장 경제적인 요소를 받아들인 것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다만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특히 공식적으로 되게 완강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마저 무너진다 그러면은 그 허용은 부담들이 너무 크다는 인식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소유의 문제에 관해서는 과거의 사고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농업이란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인 계획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주 좋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름 아닌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코 간단치 않은 분야라는 것들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농업 분야로부터 조심스럽게 제한적인 개혁이나마 하고 나선다면은 10년 전과 같다면요. 이번에도 그 대외적인 환경 개선도 같이 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렇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의 개혁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를 내놓음으로써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부담들은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 오늘날의 북한 경제라는 것이 결국 내부적으로 자원이 고갈된 상태가 됩니다. 뭐 종합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90%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하나의 그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그러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원 유입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그것은 대외 관계의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노두철이라는 내각 부총리가 이제 경제 개혁을 또 주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두철도 옛날에 그 경제 개혁이나 어쨌든 뭐 화폐 개혁을 주도했던 전임자들의 운명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섞인 그 시선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과거를 이제 되돌이켜보면 이제 박봉주라는 사람이 이제 과거 2000년대 경제개혁을 이제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 총리의 신분으로서. 근데 이제 그 박봉주가 이제 2005년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정책이, 그러니까 개혁적인 정책이 이제 좀 멈추게 되면 그 시기부터 힘이 점점 빠지더니 급기야는 2007년에는 이팔 비난론 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되는, 그러니까 내각 총리가 그러니까 그 기업소 지배인으로 이제 좌천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2000년대 이제 박봉주와 더불어서 이제 북한 경제를 사실상 이끌었던 쌍두마차인 이제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이 이제 2005년부터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북한 경제를 이끌어 갑니다. 2007년부터. 근데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2009년도 화폐 개혁의 실패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뭐 총살당했다는 이제 소식은 전해지고 있는데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혁적인 정책을 취했든 아니면은 뭐 반개혁적인 내지는 보수적인 정책을 취했든 상관없이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그 해결을 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제한적인 성과밖에 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지는 형식들. 이라 그런다면은 결국 뭐 지금 아마 노두철 이분도 뭐 그런 과거의 그런 전임자들의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본인도 되게 좀 노심초사하고 있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드린 대로 개혁을 상징하는 박봉주, 또 반개혁 또는 보수를 상징하는 박남기. 우리가 이제 흔히 외부 사학에서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북한 엘리트들 가운데, 특히 경제 엘리트들 가운데 개혁파도 있고 보수파도 있고 이렇게 그 파벌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파벌이 존재하기가 사실 어려운 구조죠.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최고도 지도자의 의사결정 권한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더욱이 이제 최고 지도자의 의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개혁파 내지는 반개혁파가 나눠져 있다는 것은 사실 북한적인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까 이제 개혁을 진두지휘했던 이제 그 박봉주 개인의 성향이 과연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개인의 성향 내지는 자기 철학 때문이었을까라고는 사실 생각이 어렵습니다. 그 시기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러한 역할들을 그냥 박봉주에게 맡겼고 그래서 박봉주는 김정일 위원장 최고 지도자의 의사에 맞게끔 그런 개혁적인 정책 구상을 설계를 하고 집행했을 따름이지 그것은 개인의 차원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죠. 달리 본다 그러면 북한의 관료라는 것들은 최고 지도자가 제시하는 일정 정도의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결국 개혁이냐 아니면은 뭐 보수냐 하는 부분들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죠. 네. 엘리트 내부에 개혁파, 반개혁파가 있어서 최고 지도자를 설득하는